안녕하세요. 손작가입니다. 잠 못 드는 밤 오늘도 책을 들었다. 이 시간 들려드릴 책은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입니다. 이 책은 1905년부터 이듬해까지 어느 잡지에 쓴 글을 엮은 것인데요. 원래는 한 회분으로 끝낼 생각이었지만 독자들의 반응이 워낙 좋아서 11회까지 연재됐다고 하죠. 그만큼 긴 이야기라서 책의 두께도 상당하고요. 끝까지 읽으려면 꽤 많은 인내심을 요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책은 고양이가 주인공이죠. 어미 품을 떠나게 된 한 이름 없는 고양이가 어느 교사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고 그 집에 드나드는 인물을 관찰하면서 신랄하고 유머러스하게 묘사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흔히 동물을 보면서 드는 생각 중 하나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일 텐데요. 책 속의 고양이는 사람들의 면면을 상당히 이상하고 한심하게 여기고 있고요. 이를 통해 당시의 인간 사회를 풍자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책을 읽다 보면 조금 더 궁금해질 것 같네요. 오늘 장현주님의 번역으로 세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책의 앞부분을 들려드릴 텐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나는 고양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전혀 짐작이 가질 않는다. 어두침침하고 눅눅한 곳에서 야옹야옹하고 울고 있었던 것만은 기억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처음으로 인간이라는 것을 보았다. 나중에 들으니 그것은 서생이라는 인간 중에서 가장 영악한 종족이라고 한다. 이 서생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들을 잡아서 삶아먹는 데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아무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별반 무섭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손바닥 위에 태워져 휙 하고 들어올려졌을 때는 왠지 둥실둥실 떠있는 느낌이 들었을 뿐이다. 손바닥 위에서 조금 차분하게 서생의 얼굴을 본 것이 소위 인간이라는 것과의 첫 만남이다. 그때 묘한 종족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느낌이 지금도 남아있다. 무엇보다 털로 장식되어야 할 얼굴이 매끈매끈하여 그야말로 주전자다. 그 후 고양이들도 많이 만났는데 이런 꼴사나운 것과는 한 번도 맞닥뜨린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얼굴 한가운데가 너무 튀어나와 있는데 그 구멍 속에서 때때로 훅훅 연기를 내뿜는다. 아무래도 숨이 막힐 것 같아 참으로 난처했다. 이것이 인간이 피우는 담배라는 것은 요즘에야 겨우 알았다. 이 서생의 손바닥 안에서 잠시 기분 좋게 앉아 있었는데 얼마쯤 지나자 대단한 속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생이 움직이는 건지 나만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눈이 핑핑 돈다. 속이 메스꺼린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털썩 하는 소리가 나더니 눈에서 불이 나왔다. 거기까지는 기억하고 있지만 그 후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리 생각해 내려 해도 모르겠다. 문득 정신이 들어보니 서생은 없다. 많이 있던 형제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소중한 엄마조차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게다가 지금까지 있던 곳과는 다르게 지나치게 밝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다. 글쎄, 아무래도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릿느릿 기어보니 몹시 아프다. 나는 집 위에서 갑자기 조리대 밭 가운데로 버려진 것이다. 간신히 조리대 밭을 기어 나오자 저쪽에 커다란 연못이 있다. 나는 연못 앞에 앉아 어쩌면 좋을까 생각해 보았다. 딱히 이렇다 할 묘안도 떠오르지 않는다. 한동안 울면 서생이 데리러 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야옹 야옹 시험 삼아 울어보았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연못 위에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날이 저물어 간다. 몹시 배가 고팠다. 울고 싶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어쩔 수 없다. 뭐든 좋으니 먹을 것이 있는 곳까지 걸어갈 결심을 하고 살살 연못 위쪽으로 돌기 시작했다. 정말 너무 힘들다. 그걸 참고 무리해서 기어갔더니 가까스로 왠지 인간 냄새가 나는 곳이 나왔다. 여기로 들어가면 어떻게든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나무 울타리에 허물어진 구멍을 통해 어떤 저택으로 기어 들어갔다. 인연이란 신기한 것으로 만약 이 대나무 울타리가 뚫려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국 길에서 아사했을지도 모른다. 일수음이라더니 이 울타리 구멍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웃집 미케를 방문할 때의 통로가 되고 있다. 그건 그렇고 저택에 숨어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는 사이에 어두워지고 배가 고파지고 추워지고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여 이제 잠시도 우물쭈물할 수 없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하여간 밝고 따뜻할 것 같은 곳을 찾아 걸어갔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이미 집 안에 들어가고 있었다. 여기서 나는 그 서생 이외의 인간을 다시 볼 기회와 조우한 것이다. 제일 먼저 만난 자가 하녀이다. 이 자는 앞의 서생보다 한층 난폭한 편으로 나를 보자마자 갑자기 목덜미를 잡아 문 밖으로 내던졌다. 이제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운을 하늘에 맡겼다. 그러나 배고픔과 추위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나는 재차 하녀의 틈을 보아 부엌으로 기어올랐다. 하지만 곧 다시 내던져졌다. 나는 내던져지고는 기어오르고 기어오르고는 내던져지는 일이 4~5번 거듭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때 하녀라는 자가 정말 싫어졌다. 얼마 전에 하녀의 꽁치를 훔쳐 이 안갚음을 하고 나서 겨우 가슴에 채증이 내려갔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쫓기려고 할 때 이 집의 주인이 나왔다. 시끄럽구나. 무슨 일이냐? 이 집 없는 새끼 고양이가 아무리 쫓아내고 쫓아내도 부엌으로 기어 올라와서 애 먹고 있어요. 하녀는 나를 손에 들고 주인 쪽을 향해 말했다. 주인은 코 아래 검은 수염을 비틀면서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그럼 집에 두어라. 이 말을 남긴 채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주인은 그다지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하녀는 분하다는 듯이 나를 부엌에 내던졌다. 이렇게 해서 나는 마침내 이 집을 내 거처로 삼기로 한 것이다. 내 주인은 좀처럼 나와 얼굴을 마주칠 일이 없다. 직업은 교사라고 한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종일 서재에 틀어박힌 채 거의 나오는 일이 없다. 집안 사람들은 몹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본인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실은 집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근면가는 아니다. 나는 가끔 발소리를 죽이고 그의 서재를 엿보는데 그는 자주 낮잠을 잔다. 때때로 읽다만 책 위에 침을 흘리고 있다. 그는 위가 약하고 피부색이 누르스름한 빛을 띠는 데다가 탄력이 없고 윤기가 없다. 그런 주제에 밥을 많이 먹는다. 밥을 많이 먹은 후에 다카디에스타제를 먹는다. 먹은 후 책을 편다. 두세 페이지 읽으면 졸린다. 책 위에 침을 흘린다. 이것이 그의 매일 밤 반복되는 일과이다. 나는 고양이지만 때때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 교사라는 것은 실로 편한 직업이라는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교사가 되는 것이 제일이다. 이렇게 자면서도 할 수 있다면 고양이라도 못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주인은 교사만큼 괴로운 일도 없다고 친구가 올 때마다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는다. 내가 이 집에 살기 시작한 당시는 주인 이외의 인간들에게는 몹시 인망이 없었다. 어디를 가도 거절당했고 상대해주는 인간이 없었다. 얼마나 하찮은 취급을 받았는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가능한 나를 받아준 주인 옆에 있으려고 노력했다. 아침에 주인이 신문을 읽을 때는 반드시 그의 무릎 위에 오른다. 그가 낮잠을 잘 때는 반드시 그 등에 오른다. 이것은 꼭 주인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특별히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후 여러 경험을 거친 뒤 아침에는 나무 밥통 위, 밤에는 고타스 위, 날씨가 좋은 낮에는 툇마루에서 자기로 했다. 그러나 가장 기분 좋은 것은 밤이 되어 이 집의 아이들 잠자리에 숨어 들어가 함께 자는 것이다. 이 아이들은 5살과 4살로 밤이 되면 둘이서 하나의 이부자리에 들어가 함께 잔다. 나는 언제라도 그들 사이에 들어갈 여지를 찾아내 겨우겨우 끼어 들어가는데 옷 나쁘게 아이 한 명이 눈을 뜨면 큰일 난다. 아이들은 특히 작은 아이가 성질이 나쁘다. 고양이가 왔다, 고양이가 왔다라며 한밤중에도 기어이 큰 소리로 울어댄다. 그러면 얘의 신경성 위장병이 있는 주인은 반드시 잠에서 깨어나 옆방에서 뛰쳐나온다. 실제로 지난번에는 자로 엉덩이를 심하게 맞았다. 나는 인간과 동거하며 그들을 관찰하면 할수록 그들이 제멋대로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내가 때때로 한 이불 속에서 자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다. 자기가 좋은 때는 사람을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머리에 봉투를 씌우거나 내던져지거나 부뚜막에 던져 넣거나 한다. 게다가 내 쪽에서 조금이라도 먼저 싸움을 걸기라도 하면 집안 사람들이 총출동하여 나를 악착같이 쫓아다니며 박해를 가한다. 얼마 전에도 잠시 다다미에 발톱을 갈았더니 안주인이 몹시 화를 내며 그 후로는 좀처럼 방에 들이지 않는다. 부엌 마루에서 내가 떨고 있어도 몹시 태어나다. 내가 존경하는 비껴 마주 보이는 집에 사는 시로는 만날 때마다 인간만큼 야박한 존재는 없다고 말한다. 시로는 요전에 구슬 같은 아기 고양이를 4마리 낳았다. 그런데 그 집 서생이 사흘째 되는 날 새끼들을 뒤편 연못으로 가지고 가서 4마리를 모두 버렸다고 한다. 시로는 눈물을 흘리며 자초지종을 말한 뒤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들 고양이족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이루고
아름다운 가족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싸워서 그들을 소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하나 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또 옆집 미케는 인간이 소유권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크게 분개했다. 원래 우리 동족 사이에서는 말린 정어리 대가리든 숭어 배꼽이든 가장 먼저 발견한 자가 이것을 먹을 권리가 있다. 만약 상대가 이 규약을 지키지 않으면 완력에 호소해도 좋을 정도이다. 그러나 그들 인간은 조금도 이 관념이 없는 것처럼 보여 우리들이 발견한 맛있는 음식은 반드시 자신들을 위해 약탈한다. 그들은 강한 힘을 믿고 정당하게 우리들이 먹어야 할 것을 빼앗고 시치미를 떼고 있다. 시로는 군인집에 있고 미케의 주인은 변호사다. 나는 교사집에 살고 있는 만큼 이런 일에 관해서는 둘보다도 오히려 속편하다. 그저 그날그날을 그럭저럭 지내면 된다. 아무리 인간이라도 그렇게 언제까지고 번영할 리도 없을 것이다.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고양이의 시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멋대로가 나온 김에 잠깐 우리 집 주인이 제멋대로로 실패한 이야기를 하겠다. 원래 주인은 뭐 하나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없지만 뭐든지 손을 대고 싶어 한다. 하이쿠를 지어 호토토기스에 투고하거나 신체시를 묘조에 보내거나 틀린 것 투성이 영문을 쓰거나 때로는 활에 빠지거나 우타이를 배우거나 또 어떤 때는 바이올린을 앵앵 울려대거나 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도 저도 어설프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뭔가를 시작하면 위가 약한 주제에 열심이다. 뒷간에서 우타이를 노래해서 근처 사람들이 뒷간 선생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도 상관하지 않고 아주 태연히 저는 타이라노 무네모리이옵니다를 반복한다. 모두가 얼씨구 무네모리로군 하며 웃음을 터뜨릴 정도이다. 주인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내가 살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후인 어느 달 월급날에 커다란 꾸러미를 손에 들고 황급히 돌아왔다. 뭘 사왔나 보니 수채 물감과 붓, 와트먼지로 오늘부터 우타이와 하이쿠를 그만두고 그림을 그릴 생각인 것 같았다. 과연 다음 날부터 한동안은 매일매일 서재에서 낮잠도 자지 않고 그림만 그리고 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을 보니 뭘 그렸는지 누가 봐도 알 수가 없다. 본인도 그다지 잘 그리지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날 그의 친구이자 미학인가를 하는 사람이 왔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아무리 해도 잘 그려지지 않는군. 남이 그리는 걸 보면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막상 붓을 들고 보니 새삼스레 어렵게 느껴지네. 이것은 주인의 수레이다. 과연 거짓없는 말이다. 그의 친구는 금태 안경 너머로 주인의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처음부터 잘 그릴 순 없지. 무엇보다 집안에서 상상만으로 그림이 그려질 리가 없지. 옛날 이태리의 대가 안드레아 델 사르토가 이런 말을 했네. 그림을 그리려거든 무엇이든 자연 그 자체를 그려라. 하늘에는 별이 있다. 땅에는 반짝이는 이슬이 있다. 나는 것에는 새가 있다. 달리는 것에는 짐승이 있다. 연못에는 금붕어가 있다. 고목에 겨울 까마귀가 있다. 자연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한 폭의 커다란 그림이다. 어떤가 자네도 그림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잠시 사생을 해보는 게. 안드레아 델 사르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 전혀 몰랐군. 과연 맞는 말이네. 실로 그렇네. 주인은 지나치게 감탄했다. 금태 안쪽에는 비웃는 듯한 웃음이 보였다.
그 다음 날 나는 여느 때처럼 툇마루에 나와 기분 좋게 낮잠을 자고 있는데 주인이 여느 때와 달리 서재에서 나와 내 뒤에서 뭔가를 계속하고 있다. 문득 잠에서 깨어 뭘 하고 있나 1분 정도 실눈을 뜨고 보고 있자니 그는 안드레아 델 사르토인 양 하는데 여념이 없다. 나는 이 꼴을 보고 나도 모르게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그는 그의 친구에게 야유당한 결과 우선 시작으로 나를 사생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잤다. 하품을 하고 싶어 못 견디겠다. 그러나 모처럼 주인이 열심히 붓을 놀리고 있는데 움직이면 미안할 것 같아 가만히 참고 있었다. 그는 지금 내 윤곽을 다 그리고 얼굴 부근을 색칠하고 있다. 나는 자백한다. 나는 고양이로서 결코 잘나지 않았다. 키도 그렇고 털의 결도 그렇고 얼굴 생김새도 그렇고 다른 고양이보다 뛰어나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못난 나라도 지금 내 주인이 그리고 있는 묘한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색깔이 다르다. 내 피부는 페르시아산 고양이처럼 노란빛을 띤 담회색에 오칠한 것 같은 반점이 있다. 이것만은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주인이 색칠한 걸 보니 노란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회색도 아니고 다갈색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섞은 색도 아니다. 그저 일종의 색이라고 밖에는 달리 평할 방법이 없는 색이다. 게다가 희한한 것은 눈이 없다. 하기는 자고 있는 모습을 사생한 거니까 무리도 아니지만 눈 비슷한 것조차 보이지 않으니 눈먼 고양이인지 자고 있는 고양이인지 분명치 않다. 나는 마음속으로 은밀히 아무리 안드레아 델 사르토라도 이래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열심에는 감복하지 않을 수 없다. 가급적 움직이지 않고 있어주고 싶지만 조금 전부터 소변이 마렵다. 몸속 근육이 근질근질하다. 이젠 1분도 견딜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만 하고 양발을 앞으로 있는 대로 뻗고 목을 낮게 내밀고 커다란 하품을 했다. 그건 그렇고 이렇게 되고 보니 더 이상 얌전히 있어도 소용없다. 어차피 주인의 계획은 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김에 집 뒤로 가서 볼일을 볼 요량으로 느릿느릿 기어나갔다. 그러자 주인이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듯한 목소리로 방 안에서 이 바보 녀석 하며 호통쳤다. 주인은 사람을 비난할 때 반드시 바보 녀석이라고 하는 버릇이 있다. 달리 나쁜 말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지금까지 참고 견딘 마음도 몰라주고 무턱대고 바보 녀석이라고 하는 건 실례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평소에 내가 그의 등에 올라탈 때 조금이라도 좋은 얼굴을 했다면 이런 매도도 기꺼이 듣겠지만 내게 편리한 것은 뭐 하나 기분 좋게 해주는 일도 없으면서 소변 보러 가는 내게 바보 녀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 원래 인간이란 것은 자기 역량에 자만하여 모두 우쭐해져 있다. 인간보다 조금 강한 것이 나와서 괴롭히지 않으면 앞으로 어디까지 우쭐해질지 모른다. 제멋대로도 이 정도라면 참겠는데 나는 인간의 부덕에 대해서 이것보다도 몇 배 슬퍼할 만한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 집 뒤에 10평 정도의 차나무 밭이 있다. 넓지는 않지만 산뜻하고 기분 좋게 볕이 드는 곳이다. 우리 집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굴어 좀처럼 낮잠을 잘 수 없을 때나 너무 지루해서 속이 좋지 않을 때 난 언제나 여기로 나와 호연지기를 기르곤 한다. 어느 초겨울의 온화한 날 2시 무렵이었는데 점심을 먹고 기분 좋게 한숨 잔 후
운동 겸 이 차나무 밭으로 걸음을 옮겼다. 차나무 뿌리의 냄새를 한 그루 한 그루 맡으며 서쪽 삼나무 울타리 옆까지 오자 시든 국화를 쓰러뜨리고 그 위에 커다란 고양이가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그는 내가 다가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또 눈치챘어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 커다랗게 코를 골며 늘어지게 자고 있었다. 남의 마당에 몰래 들어온 자가 이렇게까지 태연하게 잘 수 있는 건가 싶어 나는 속으로 그 두둑한 배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완전 까만 고양이다. 정오가 조금 지난 태양은 투명한 광선을 그의 피부 위에 던져 반짝반짝하는 솜털 사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고양이 중에서 대왕이라 할 정도로 거대한 체격의 소유자이다. 내 배는 될 것이 분명하다. 내가 감탄과 호기심으로 이성을 잃고 그 앞에 멈춰서서 여념없이 바라보고 있노라니. 조용한 초겨울 바람이 삼나무 울타리 위로 뻗어있는 오동나무 가지를 가볍게 흔들어 팔랑팔랑 나뭇잎 두세 잎이 시든 국화 덤불로 떨어졌다. 대왕은 그 둥그런 눈을 크게 부릅떴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 눈은 인간이 귀중히 여기는 호박이라는 것보다도 훨씬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꼼짝도 않는다. 날카로운 눈빛을 내 좁은 이마 위에 집중시키며 네 녀석은 대체 뭐냐 라고 말했다. 대왕치고는 다소 말이 저속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 목소리에는 개라도 압도할 만한 힘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적잖이 두려움을 품었다. 그러나 인사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급적 태연함을 가장하여 냉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고양이야. 이름은 아직 없어. 그러나 이때 내 심장은 분명 평소보다도 격렬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그는 몹시 경멸하는 어조로 말했다. 뭐? 고양이? 고양이가 들으면 어이가 없겠네. 대체 어디에 살고 있나? 상당히 무례하고 건방진 녀석이다. 나는 이 교사집에 살아. 어차피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몹시 말랐군. 대왕인 만큼 기염을 내뿜는다. 말투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무래도 좋은 집안의 고양이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기름기가 올라 번질거리고 뚱뚱한 것을 보니 맛있는 것을 먹고 풍요롭게 사는 모양이다.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자네는 대체 누군가? 나는 인력거꾼네 구로다. 아주 의기양양하다. 인력거꾼네 구로는 이 근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친 고양이이다. 그러나 인력거꾼네 고양이인 만큼 힘만 쓸 뿐 조금도 교양이 없어서 아무도 교제하지 않는다. 모두가 슬슬 피하는 녀석이다. 나는 그의 이름을 듣고 조금 낯간지러운 느낌이 드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조금 경멸하는 마음도 들었다. 나는 우선 그가 어느 정도 무식한지를 시험해 볼 요량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았다. 대체 인력거꾼과 교사 중에 어느 쪽이 더 훌륭할까? 당연히 인력거꾼이 강하지. 네 녀석의 집주인을 보라고. 그야말로 뼈와 가죽뿐이잖아. 자네도 인력거꾼네 고양이인 만큼 상당히 강해 보이는군. 인력거꾼네 있으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모양이야. 난 말이지 어디를 가든 먹이에 궁하지 않아. 네 녀석도 차밭에서만 빙글빙글 돌지 말고 내 뒤를 따라와 보지 그래. 한 달도 안 돼서 몰라볼 정도로 살이 오를걸. 추후에 그리 하도록 하지. 근데 집은 교사가 인력군보다 큰 데서 사는 것 같군. 등신, 집이 아무리 커도 요기가 되진 않아.
그는 몹시 짜증난 모습으로 한 쪽을 깎은 듯한 귀를 끊임없이 실룩거리며 거칠게 그 자리를 떴다. 내가 인력거꾼네 구로를 알고 지내게 된 건 이때부터다. 그 후 나는 자주 구로와 마주친다. 마주칠 때마다 그는 인력거꾼네에 걸맞는 기염을 토한다. 전에 내가 들었다는 부덕한 사건도 실은 구로에게 들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나는 구로와 따뜻한 차밭 가운데서 누워 뒹굴면서 이런저런 잡담을 하고 있는데 그는 늘 하는 자랑을 잠옷 새로운 이야기인 양 거듭한 후에 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네 녀석은 지금까지 쥐를 몇 마리 잡았지? 지식은 구로보다 상당하지만 완력과 용기에 있어선 도저히 구로와 비교가 되지 않을 거라고 각오는 했지만 그럼에도 이 질문을 접했을 때는 몹시 겸연쩍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로 속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나는 대답했다. 실은 잡아야지 하면서 아직 못 잡았어. 구로는 그 코끝에 팽팽하게 돋아있는 긴 수염을 부르르 떨면서 몹시 웃었다. 원래 구로는 자랑을 하는 만큼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의 기염을 감탄하는 모습으로 목을 갸릉갸릉 울리며 공손히 듣고 있으면 다루기 쉬운 고양이이다. 나는 그와 가까워지고 나서 즉시 이 요령을 터득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어설프게 둘러대서 점점 형세를 나쁘게 만드느니 차라리 그에게 자신이 공을 세운 이야기를 하게 하여 그 자리를 어물어물 넘기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분고분 부추겨 보았다. 자네는 나이가 나이니만큼 꽤 잡았겠지? 과연 그는 장벽에 흠이 난 곳으로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많이는 아니지만 3, 40마리는 잡았을걸. 그는 득이양양하게 대답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쥐 100마리든 200마리든 혼자서 언제든지 상대할 수 있는데 족제비라는 놈은 힘들어. 한 번은 족제비를 만나 호되게 당했지. 정말? 맞장구를 쳐줬다. 그로는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말한다. 작년 대청소 때야. 우리 집주인이 석회자루를 가지고 툇마루 아래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커다란 족제비 놈이 당황해서 뛰어나오는 거야. 내가 감탄해 보였다. 족제비라고 해도 뭐 쥐보다 조금 큰 정도야. 이 빌어먹을 놈 하며 뒤쫓아서 마침내 하수구 안으로 몰아넣었지. 잘했군. 갈채해준다. 그런데 말이지 위기에 처하니까 녀석이 마지막 방귀를 뀌는 거야.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그 뒤로 족제비를 보면 속이 다 메스꺼린다니까. 그는 여기에 와서 마치 작년의 악취가 지금도 난다는 듯이 앞발을 들어 콧잔등을 2, 3번 어루만졌다. 나는 조금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조금 기세를 돋워줄 요량으로 말했다. 하지만 쥐는 자네에게 걸리면 끝장이잖아. 자네는 쥐잡기 달인이어서 쥐만 먹으니까 그렇게 살이 찌고 털도 반들반들한 거잖아. 구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이 질문은 이상하게도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탄식하며 커다란 한숨을 쉬고 말했다. 생각하면 부질없어. 아무리 쥐를 잡아도 도대체 인간만큼 지독한 놈은 세상에 없을 거야. 내가 잡은 쥐를 모두 빼앗아 파출소에 가지고 간다니까. 파출소에서는 누가 잡았는지 모르니까 그때마다 오전씩 주는 거야. 우리 집주인은 내 덕분에 벌써 1엔 50전 정도는 번 주제에 변변한 음식을 준 적이 없어. 이봐, 인간이란 건 말이지 허울 좋은 도둑이야. 과연 학식이 없는 구로도 이 정도의 논리는 아는지 몹시 환한 모습으로 등에 털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는 왠지 좀 기분이 나빠졌기 때문에
적당히 그 자리를 얼버무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나는 절대로 쥐를 잡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구로의 부하가 되어 쥐 이외의 맛난 먹이를 찾아다니지도 않았다. 맛난 먹이를 먹는 것보다도 자는 편이 마음이 편하다. 교사집에 있으면 고양이도 교사 같은 성격이 되는 모양이다. 조심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위가 약해질지도 모른다. 교사라는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집주인도 최근에 들어 도저히 수채화에 가망이 없다고 깨달았는지 12월 1일 일기에 이렇게 썼다. 아무개라는 사람을 오늘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그 사람은 상당히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 풍채를 하고 있었다. 이런 형질의 사람은 여자에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개가 방탕한 생활을 했다기보다도 어쩔 수 없이 방탕하게 살아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그 사람의 아내도 기생이라고 한다. 부럽다. 원래 방탕아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방탕할 자격이 없는 자가 많다. 또 방탕하라고 자처하는 자들 중에도 방탕할 자격이 없는 자가 많다. 이런 자들은 방탕하게 살 수 없음에도 억지로 방탕하게 살고자 한다. 마치 내 수채화 같은 것으로 도무지 발전할 기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은 방탕하라 여기고 시침이 떼고 있다. 요리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찻집에 드나들어 방탕아가 될 수 있다는 논리라면 나도 어엿한 수채 화가가 될 수 있다는 이치이다. 내가 수채화를 그리지 않는 편이 좋은 것처럼 우매한 방탕아보다도 시골뜨기가 훨씬 낫다. 그의 방탕 이론은 좀처럼 수긍하기 어렵다. 또 아내가 기생이어서 부럽다는 것은 교사로서는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자신의 수채화에 대한 비평만은 정확하다. 주인은 이렇듯 자신의 결점을 정확히 아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만심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사흘 후인 12월 4일 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다. 어젯밤 나는 수채화를 그렸지만 도저히 아닌 것 같아 그 근방에 던져둔 것을 누군가가 멋진 액자에 넣어 윗 미닫이 틀 위에 걸어준 꿈을 꾸었다. 막상 액자에 담긴 그림을 보니 내가 생각해도 갑자기 솜씨가 좋아진 것 같다. 몹시 기쁘다.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혼자서 바라보고 있는데 날이 밝아 잠에서 깨어보니 역시 원래대로 형편없다는 사실이 아침 해와 함께 명료해지고 말았다. 주인은 꿈에서까지 수채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 이래서는 수채화가는커녕 주인이 언급한 방탕아도 될 수 없는 성격이다. 주인이 수채화 꿈을 꾼 다음 날 예의 금태 안경을 쓴 미학자가 오래간만에 주인을 방문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제일 먼저 물었다. 그림은 어떤가? 주인은 태연한 얼굴로 일기에 대해서는 내색도 않고 또 안드레아 델 사르토에 감탄한다. 자네의 충고에 따라 사생에 힘을 쏟았는데 과연 사생을 하니 지금까지 알아채지 못한 사물의 형태와 색의 세밀한 변화 등을 잘 알겠더군. 서양에서는 예전부터 사생을 주장한 결과 오늘날같이 발달한 것 같네. 과연 안드레아 델 사르토야. 미학자는 웃으면서 머리를 긁는다. 실은 자네 말이야. 그 얘긴 엉터리야. 뭐가? 주인은 아직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뭐긴 자네가 계속해서 감복하고 있는 안드레아 델 사르토 말이지. 그건 내가 조금 날조한 이야기네. 자네가 그렇게 진지하게 믿을 줄 몰랐네. 하하하하. 미학자는 크게 기뻐한다. 나는 툇마루에서 이 대화를 듣고 그의 오늘 일기에는 어떤 내용이 쓰일까 하고 미리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미학자는 이런 적당한 말을 하여 남을 속이는 것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는 남자이다. 그는 안드레아 델 사르토 사건이 주인의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추호도 고려하지 않는 듯 득의양양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그러니까 때때로 농담을 하면 사람들이 고지 들으니 골개적 미감을 도발하는 것이 몹시 재미있군. 저번에 어떤 학생에게 니콜라스 니클비가 기번에게 충고하여 그의 당대의 대저술인 프랑스 혁명사를 불어로 쓰지 말고 영어로 출판하게 했다고 말했는데 그 학생이 또 지독하게 기억력이 좋은 남자라. 일본 문학회의 연설회에서 진지하게 내가 한 말 그대로를 되풀이한 것이 우스웠네. 그런데 그때 방청객이 약 100명 정도였는데 모두 열심히 그 말을 경청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네. 저번에 어떤 문학자가 있는 자리에서 해리슨의 역사소설 테오파노의 이야기가 나오기에 내가 그건 역사소설 중에서 백미다. 특히 여주인공이 죽는 부분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기운이 사람을 압도한다고 평했더니 내 맞은편에 앉은 모른다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 선생이 그래 그 부분은 실로 명문이지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남자도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이 소설을 읽지 않은 걸 알았네. 신경성 위험인 주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말하다가 만약 상대가 읽었다면 어쩔 셈인가. 마치 남을 속이는 것은 상관없다. 다만 거짓인 것이 들통났을 때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식이다. 미학자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럴 땐 다른 책으로 잘못 알았다거나 하면 될 뿐이네. 껄껄 웃으며 말한다. 이 미학자는 금태 안경을 쓰고 있지만 성격은 인력것 끝내 구로를 닮은 구석이 있다. 주인은 흰옷의 연기로 동그라미를 만들며 나는 그런 용기는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미학자는 그래서 그림이 서툴다는 눈빛으로 말했다. 농담은 농담이지만 그림이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문화생에게 사원벽에 얼룩을 그리라고 가르친 적이 있다는군. 과연 뒷간 같은 데 들어가 비가 샌 새벽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상당히 멋진 무늬 그림이 자연스럽게 생길 거네. 자네도 주위에서 베껴 그려보게. 분명 재미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테니. 또 속일 셈인가? 아니, 이건 사실이네. 정말 기발한 이야기 아닌가? 다빈치가 말할 법한 이야기지. 과연 기발하군. 주인은 어느 정도 항복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뒷간에서 사생은 하지 않은 듯하다. 인력것 끝내 구로는 그 후 절름발이가 되었다. 그의 윤기 있는 털은 점점 색이 바라고 빠져갔다. 내가 호박보다도 아름답다고 평가한 그의 눈에는 눈곱이 잔뜩 끼어 있다. 특히 두드러지게 내 주의를 끈 것은 그의 성격이 의기소침해진 것과 체격이 나빠진 것이다. 나는 얘의 차밭에서 그와 만난 마지막 날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더니 족제비의 마지막 방귀와 생선가게 맬 때는 지긋지긋해 라고 말했다. 소나무 사이로 2, 3단으로 붉게 물들었던 단풍은 옛 꿈처럼 지고 다실 뜰 앞 손 씻는 돌그릇 가까이에 번갈아 꽃잎을 떨구던 홍백의 산다화도 남김없이 졌다. 산마 반의 남향 툇마루에 겨울 해가 빠르게 기울고 찬바람이 불지 않는 날은 거의 드물었기 때문에 내 낮잠 시간도 줄어든 기분이다. 주인은 매일 학교에 간다. 돌아오면 서재에 틀어박힌다. 사람이 오면 교사 노릇이 싫다 한다. 수채화는 좀처럼 그리지 않는다. 다카디아스타제도 효능이 없다며 먹지 않는다. 아이는 기특하게도 쉬지 않고 유치원에 다닌다.
돌아오면 창가를 부르고 공치기를 하고 때때로 내 꼬리를 잡고 들어올린다. 나는 맛있는 음식도 먹지 못해서 별로 살도 찌지 않지만 점점 건강해지고 절름발이도 되지 않고 그날그날을 살고 있다. 쥐는 결코 잡지 않는다. 하녀는 여전히 싫다. 내 이름은 아직 없지만 욕심을 내면 한이 없기 때문에 평생 이 교사집에서 무명의 고양이로 생을 마칠 생각이다.